네. 뭉치고 뻐근할 때 그리고 계좌 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발라주십시오. 히트맨 스포츠 크림이 여러분의 뭉친 근육을 풀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네. 가봐야죠. 소개할까요?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개편하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사실 이게 쉽지 않으신 그럼요. 일인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은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오래 이걸 했거니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뉴스를 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권수리 팀장은 정말 긴 시간을 투자해서 합니다. 네. 그리고 발로 뛰고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뉴스예요. 차원이 다른 뉴스.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의 픽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예, 일단 오늘 뉴스 3을 새로 맡게 됐는데 아무래도 취재팀장으로 합류한 이상 아침마다 좀 생생한 뉴스들 네. 왜? 원하신다면 계속 나오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 이게 개편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기대감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그 김프로님의 뉴스 3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김프로님이 뉴스를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끝나고 뉴스 1 해요 저도. 예. 그래서 그 조금 뭐 저는 아무래도 조금 미시 쪽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고 김프로님은 또 거시 전문가시니까 그런 데서 뉴스가 좀 다양해진다라는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오후 늦게 가장 큰 뉴스였던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혼다가 미국의 그 뉴스 크더라고요.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한일 배터리 동맹은 아무래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국가 내에 그 소부장 생태계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업체보다는 자기네 협력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타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나 어떤 협력 업체들이 정말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고 배터리 협력을 하더라도 뭐 NC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렇게 자국 회사들하고 주로 해요. 네. 근데 이번에 LG 엔솔하고 혼다가 합작을 한다는 게 좀 의외였는데 총 5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한 40기가와트시 정도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예. 공장 부지는 이제 뭐 그 검토 중인데 와이오밍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잭슨 홀 있는 데인데? 그러네요. 와이오밍이? 그러네요. 네. 예, 거기 또 파월한테 잘 보이려 그런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내년 상반기 착송을 해서 2025년 말부터 파우치 배터리 셀 모듈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 보면은 조금 애매하죠.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적용되는 시점에 비해서 배터리 생산 시점이 좀 늦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IRA 얘기할 때 저희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배터리 셀은 공급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진행된 프로젝트인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미국에서 그 전기차를 팔아서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데 그 물론 전기차 만드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그 배터리가 없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적용된 게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규정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빠진 우리나라가 조금 당황스럽게 된 건데 네. 사실 배터리 셀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게 되면은 없습니다. 거의 뭐 파나소닉 공장에서 받는 테슬라 정도지 이게 뭐 GM 같은 경우도 뭐 LG 공장에서 받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다들 좀 약간 좀 마음이 급한 상황일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올해 초에 나왔었어요. LG 엔솔하고 혼다가 합작사를 만든다는 얘기가 올해 초에 배터리 업계에서 살짝 좀 흘러나왔었는데 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느낌이 그 올해 초에 LG 엔솔이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딱 무르익지 않은 얘기를 약간은 공모가 올리려고 흘린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그때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좀 얘기가 된다고 본 거는 그 혼다하고 그 LG 혼다하고 GM하고 배터리 그 전기차 부분에서 합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혼다하고 GM이 함께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도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GM의 배터리를 LG가 다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GM하고 혼다가 그 협력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내용들을 봤을 때 그 GM이 개발한 얼티엄 셀을 공유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얼티엄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다하고 GM하고 얼티엄 셀을 공유한다라는 건 그러면 거기에 배터리를
얼티엄셀을 쓴다는 거고 얼티엄셀은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의 합작은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닛산 같은 경우가 이제 리프라는 전기차를 이제 옛날 모형이죠. 네네. 그걸 되게 많이 팔았는데 네.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던 회사는 AESC라는 그 닛산의 자회사였어요. 근데 닛산 자회사인데 이걸 중국에다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회사예요. 그러면 지금 IRA 자체가 미국에서 중국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터리 공급망을 지금 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배터리 전기차를 팔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한국 회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CATL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CATL이 미국에 공장을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자국에 있는 소재들을 안 쓸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배터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내재화를 하려는 그런 그 계획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4년, 25년쯤 되면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 국산화율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중국 회사들이 한국 소재를 내재화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조금 걸리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과연 한국 배터리가 아닌 배터리를 할 수 있을까?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는 거의 정해진 수순 아닐까? 저는 아직까지는 변수를 좀 발견하지 못했어요. 엔솔이랑 혼다가 이게 합작을 한다는 건 이제 과거의 사례들 보면 배터리 회사랑 자동차 회사랑 합작하면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 납품한다는 얘기잖아요. 납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GM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GM으로 간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GM으로 배터리를 또 이렇게 뭔가 납품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 LG하고 GM 공장은 따로 있어요. 따르고 그럼 LG랑 혼다 하는 건 그냥 혼다에만 혼다 향. 납품하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근데 GM이랑 또 혼다랑 뭐 같이 뭘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GM이랑 혼다랑 전기차를 같이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그 계획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얼티엄 셀이 그 GM이 만든 배터리를 얼티엄 셀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배터리를 누가 만드냐면 엔솔이 만들어요. 네. 그럼 둘이 전기차를 같이 만드는데 배터리 시스템을 공유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럼 혼다도 LG 엔솔 배터리를 쓰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LG 엔솔하고 혼다하고 합작사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합작사를 왜 만드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돈 네가 내라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한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좀 구매를 하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연필 한 10개 주세요 하는 거 그냥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 개 주세요 하려 그러면은 저희는 설비가 없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설비값 줄 테니까 1억 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를 살라고 보니까 배터리 공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거기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나한테 납품해 주세요. 이게 합작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LG는 어떻게 아까 5조 투자한다 그랬던 건 LG가 원래 자기가 공장 지어서 납품해야 되는데 돈 땡긴 거죠. 네, 혼다로부터 그런 컨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혼다가 그 GS 유화사라고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하고 합작사 블루에너지라는 회사를 만들긴 했었어요. 근데 배터리? 예, 네. 그 배터리 셀을 그렇게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정말 희소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솔리드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뭐 조그마한 스타트업들이나 합작사들이 뭐 첨단 반도체를 첨단 배터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고 LG엔솔이 지금 글로벌 탑 완성차 중에 8곳에 배터리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 르노, 닛산, 현대기아, 스텔란티스, GM, 포드, BMW 이런 데 다 납품, 테슬라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LG가 모든 걸 다 먹는다 이런 컨셉이라기보다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 3사 정도밖에 없다. 이게 진짜 병목이에요. 네네. 확실히 병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환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목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죠. 이게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향이 일본인데 일본에서 개발해서 일본이 성장시켜서 일본이 그 모바일 시장을 열었던 그 배터리를 사실 일본이 다 개발한 건데 우리가 그 갖고 와서 자동차에
우리가 장악해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술도 대부분 일본에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가 다 처음에 누가 이렇게 개발하는 초기에 보면 일본 연구원들 다 데려와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기차가 올 때까지 이거를 다 버텨내는 거, 그리고 거기를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일본은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성격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또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양산까지 일어났던 부분들이 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전기차에서 이미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놓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래가 한 3, 4년 후에 어떤 기업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기준에서 그 중국을 제외하고 배터리 양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런 류의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 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LG엔솔이 혼다와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또 이제 저거 있잖아요. 그 우리 전기차 보조금 안 주는 거. 네. 그 이창양 장관이 이번에 저거 FTA랑 WTO 규정 위반이라고 제소 절차 진행할 거라 그러던데요.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할 건 해야죠. 아니 뭐 미국이 뭐 큰 나라면 큰 나라지만 뭐 우리 뭐 미국 바이든 현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실망시켰으면 우리도 할 말은 해야죠. 아 실망했다 우리.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단 이창양 장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간대요. 그 따지러. 네네네. 네, 그래갖고 거기 다 같이 뭐 따지러 가가지고 한마디 좀 한다 그러는 게 있고, 그래갖고 이번에 뭐 산업부 신통상 질서 전략실장 그리고 통상현안 대책반장 뭐 그리고 외교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미국 실무 협의 해놓은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따져놓고 그리고 하고 이것도 안 되면은 이제 저걸로 제소도 할 건데 네. 여기에 또 이제 거기 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협상 추진 계획 같은 것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걸 레버리지로 써야 돼요. 우리도 이제 뭐 IPF 니네가 참여하라 그랬는데 우리 참여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우리 보조금 안 준다며. 그러면 우리는 실망스럽다.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레버리지를 쓰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진행해야 될것 외교적으로 같습니다.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그 민간으로 따지면 빡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격이에요. 아 상정 못 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런 얘기죠. 그죠? 이제 강한 표현인 거죠. 네. 누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심사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됐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어제 그 달 탐사 가는 아르테미스 1호를 원래 미국에서 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쏘나 싶었는데 연기됐습니다. 이게 좀 연료가 유출이 되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안 됐대요. 그 메이크업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미루기로 했는데 이 아르테미스 1호가 이게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게 이번에 성공하면은 2024년에는 사람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나가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아르테미스 3호까지 갈 때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잖아요. 네. 그때 아르테미스 3호는 최초의 여성 우주인을 탑승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아, 그럼 최초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르테미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뭐 그리고 유색 인종도 간다. 뭐 네, 이런 유색 얘기. 인종.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인형이 이번에 가고 아, 이번 인형이가요? 이번엔 인형이 갈라 그랬고 그리고 24년에 2호에는 이제 남성이 갈라 그랬고 그다음에 3호를 갔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이제 아르테미스가 완성되는 그런 시나리오였어요. 이게 저기 어디야 아폴로 우주선 간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미국에 다시 가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아르테미스 1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있는 발사체 중에는 제일 강한 게 SLS라 그래서 우주 발사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로켓이 들어가고 여기 오리온이라는 우주선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사실 어저께 한 9시 반쯤에 가기로 했었는데 뭐 엔진 결함 생겨서 발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는 약간 좀 여유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쫄리는 척하면 안 되니까 네. 여기서 뭐 이런 건 원래 우주 비즈니스 사업의 일부다. 뭐 이런 뭐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지 않는다. 네. 안전을 확보하고 보낸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단순히 우주에 다시 간다라는 거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미국도 우주 발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이게 중국이 지금 엄청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2003년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해서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를 했고 2007년에 달 탐사 무인 보냈고 그리고 2019년에 인류 최초로 이거는 미국도 못한 겁니다. 달의 뒤편
토끼가 방아를 짚고 있다는 그 달의 뒤편에 제일 먼저 보낸 게 중국이었어요. 근데 인류는 달의 뒤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돈 안 되는 우주를 왜 그렇게 계속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예산 배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예산을 우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지 않아? 그래서 나사가 점점 그 예산이 줄었고 심지어 이제 나사는 우주선을 안 쏘잖아요. 로켓을 안 쏘잖아요. 민간이 하죠. 네, 우리 머스크 형이 쏴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맡겨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 이전에 유인 달 탐사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보다 좀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그 우주 정거장 문제가 단기간 내로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제우주정거장이 원래 2024년까지만 운영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도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예. 이게 지금 모듈이 3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일단 하나 올라갔고 7월에 하나 올라갔고 이제 10월에 올라가면은 그게 완성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과학실 모듈 정도 올라갔다가 거기 그 우주인들 살아야 되는 그 침실 거기 뭐 화장실 이런 것도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 세 번째 있는 원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우주정거장이 완성이 되는데 네. 2024년이 되면은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이제 퇴역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냥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예. 아. 그 중간 어딘가에서 뭐 서갖고 다른 작업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제우주정거장은 중국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좀 연장을 해야 되겠다. 당신은 전역할 수 없습니다. ISS를. 예, 당신의 만기가 전역을 연기해서 퇴역을 연기하겠습니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빠지죠. 러시아가 우리 24년까지만 한다며 나 안 해. 또 자꾸 나한테 뭐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왜 하냐? 그러면서 이제 빠지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주 전쟁 부분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고 거기도 중국 러시아 연대가 있네 우주에도. 그 느낌상? 느낌상이 아니라 대놓고. 대놓고? 이거는 이거고 그 러시아와 중국은 달 기지를 공동 건설하는 것에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달에 뭐냐면 기지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달에 기지를 만들려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주정거장이 있으면 일로 보냈다가 여기서 일로 갔다가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크로스를 해주면서 기지 건설의 어떤 터미널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주정거장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ISS가 없어지면 그러면 달 기지 건설에 있어서 중국이 훨씬 앞서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주 산업에서도 다시 한번 경계선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저의 행복회로 막 돌아가는 게 네. 그 러시아 무기를 쓸 수 없는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을 요새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우리는 되게 후발주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비빌 수 있는 언덕들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우주항공 산업에는 한참 뒤처져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참여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나라도 우리는 우주항공 산업 우리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역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소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UAM 같은 거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 아니면 단거리 도시간 비행기 이런 것들도 다 우주항공 산업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주 얘기 해주셨고 마지막 뉴스 보죠. 저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제가? 일단 해봐요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쓸데없이 의미 없는 씁쓸한 기사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반도그룹이 보유 중이던 한진칼 지분을 팔았다. 이거 저거잖아요. 반도라는 게 반도건설. 예. 그때 왜 백기사인가 흑기사인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이제 완전히 종결됐다. 이게 한진칼 주주분들에겐 좀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어요. 아예 물론 이미 경영권 분쟁은 진작에 끝났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방점을 찍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일부 지분을 LX 그룹의 계열사인 LX 판토스가 샀다는데 여기가 LX 판토스가 저기예요. 예전에 범한 판토스, LG 판토스. 그래 이게 범 LG 계열이죠. 네, 그러니까 구본준 회장이 LX 그룹을 세우면서 같이 가져간 그 계열사인데 여기가 물류 관련한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한진칼 그룹이 한진은 육상운송,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운송 이거기 때문에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그 업무적 협의 차원에서도 꽤 그냥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종료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 조원태 회장에 맞서서 조현아 부사장, KCI, 반도그룹이 3자연합을 형성을 했다가 제일 먼저 여기서 손을 뗀 거는 조현아 부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상속세 납부라는 당장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3자연합은 깨졌다 그랬고 사모펀드 KCI가 올해 3월에 보유 지분을 호반건설에다 팔면서 거의 와해가 된 건데 오히려 반도그룹이 막차였던 거죠. 반도는 그래서 투자해서 돈을 먹었어요? 그거 아직 계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근데 먹긴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으니까 먹긴 먹었을 것 같은데. K 뭐죠? 거기 KCGI는 거기는 먹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뉴스를 왜 굳이 갖고 왔냐면은 먹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들상 쓰네 방송에서 수익이 났어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반말이라 그랬고 드셨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저 이 뉴스가 왜 씁쓸했었냐면은 이 건은 우리나라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에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로 남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했고, 어쨌든 공격자가 그 대항하는 사람이 최대지주 지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이 개입해서 판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지역 지배구조에서 보유 지분이 많더라도 안 된다라는 되게 나쁜 선례를 남긴 케이스예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그 또 산업은행에 손 들어줘가지고 아시아나도 먹었잖아. 그렇죠. 그 이제 조원태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아, KCGI, 반도 이렇게 셋이가 이제 뭉쳐서 오히려 이쪽에 델타가 있었고 조금 더 지분은 높았는데, 근데 이제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약간 좀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넘어갔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케이스에서는 지분을 모으는 것도 힘들고 지분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의견을 안 들어주니 지분이 오히려 넘어갔는데도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지배구조를 바꿔버렸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지배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오점으로 남을 만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별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한진칼 호텔, 제주칼 호텔, 제주칼 호텔 매각안을 한진그룹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 고 조양호 회장은 조현아 부사장한테 면세 호텔 레저 기내식을 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첫째 딸. 그리고 아들 조원태 회장한테는 항공을 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원태 회장이 그 누나 갈등을 빚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항공 부분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면세 기내식은 이미 한행컴퍼니에 팔았고요. 그 원래 누나가 하려 그랬던 그런 호텔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매각하고 있어요. 제주칼 호텔,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부지, 왕산 레저 개발 등에 대한 매각도 추진하고 있고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다 팔았어요. 그럼 조현아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죠. 지분 팔고 이제 완전 자연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분을 팔고 갖고 있어봐야 의미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도 없어요. 이게 상속세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지분 팔아서 상속세 낸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전에 둘이 만약에 화합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호텔 레저 기내식 면세 사업은 조현아 부사장한테 주고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러면서 화해를 하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일단 지분도 다 팔았고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이 하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분이 돌아올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정적으로만 보실 일은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요새 그 호텔 가본 적 있으세요? 어디 호텔이요? 아무 호텔이나? 예. 우리 형님 많이 가시죠. 갑자기 나한테 제가 여기 모텔인가? 저는 모텔 전문. 요새 호텔 다 팔아요. 에이? 저 코로나19 끝나면은 호텔 산업 좀 다시 살아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이렇게 듣는데 그 어떤 분이 요새 뭐 호텔 가면은 가봤어? 비즈니스 호텔 요새 7만 원이면 가. 뭐 그런 얘기 하시길래 그러니까 좀 제주도 사시는 분인데 맨날 제주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려면 숙박비 많이 들지 않으세요? 요새 7, 8만 원이면 되는데
진짜요? 왜 이렇게 싸요? 그때 요새 다 매물 나오잖아. 호텔들이 예. 정프로 네? 호텔 신라 어떡하냐? 호텔 신라는 아니겠지. 호텔 신라. 호텔 신라는 아니겠지. 가든 호텔 이미 이제 주거 마포 가든 호텔? 복합 단지로 바꾸는 걸로 이제 그 홀리데이인이었잖아 원래. 예, 거기 지금 이제 부실 거예요. 아. 그 서울시에서 다 여기 저 됐어요? 심사 진행하고 있고 우리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러니까 부시잖아. 예, 그 부셔서 오피스 건축사의 만들고요. 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밀레니엄 건물인데. 힐튼 어디예요? 저기 남산 가는데 네. 포항도 아, 그 네네. 힐튼 호텔. 네. 리츠 칼튼. 강남의 리츠칼튼. 예, 그거 주거용으로 야, 바꾸잖아요. 근데 그 리츠칼튼은 사실 강남 리츠칼튼은 좀 떨어졌었어. 왜냐면 리츠칼튼 그 프랜차이즈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넘버 원급이거든. 아. 근데 우리나라 리츠칼튼은 사실 좀 떨어졌다고. 지나놓고 하는 얘기지만. 아, 그 밑에 클럽은 넘버 원이었습니다. 리츠칼튼의 JJ. 명성에는 약간 떨어졌었지. 솔직히. 청담 프리마, 강남 팔레스, 글래드 강남, 이태원 크라운, 서울 디큐브 시티, 이 아벤트리 다 다 매물 주거 나왔어요? 주상복합. 주상복합으로 다 빠져요. 와, 그래요? 그래갖고 이 문제가 뭔가를 봤더니 어.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았을 때 네. 서울의 호텔 비즈니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끝나면은 호텔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 아침 뉴스 너무 길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호텔 관련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진짜 더 이상 호텔은 호텔 비즈니스 하시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매물들은 이미 굉장히 큰 나와 근데 있고. 그것도 있고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도 그렇게 한데 분양했을 때? 그게 그 넘어가는 과정이 호텔 비즈니스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아 우리가 이거 부셔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오피스텔 지어갖고 돈을 벌어야지라고 해서 한 것보다 오케이. 이미 2017년 사드 이후에 몇 년 버텨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 싶어서 호텔 비즈니스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들이 맞아요. 저기 이태원 가다가 용산에서 저쪽 시내 가다 터널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크라운 호텔 있잖아. 예, 그것도 지금 공사 중이잖아. 예, 그것도 오피스 타운 오피스 빌딩으로 그렇죠. 바꿀 겁니다. 네. 그래서 호텔 비즈니스의 분위기가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다. 오히려 신라에겐 더 좋은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생각해 보겠지. 아, 그 부분은 구조조정되고.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 남아 있는 호텔들은 굉장히 특급 호텔들이 그 벤치마크 되는 호텔 호텔들은 몇 개 안 남겠네. 신라 호텔하고. 그러니까 하얏트하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지? 예, 그리고 요즘에 호캉스 같은 거 얘기 많이 하는 것도 내국인 수요도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호텔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유, 요즘 호캉스 못 간대요. 가면 막 그 저 수영장 야외 수영장이 있는 호텔들 있잖아. 목욕탕이라는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많아갖고. 투숙객 아니면은 투숙객 그 뭐라 그래 그 멤버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사례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쫙 이루어지면서 가장 좋은 호텔들이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회로 한번 다시 돌려봤고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뉴스3 좀 디테일한 내용들. 이걸 이어서 내가 또 뉴스를 하나 해야 되니까 뉴스3 플러스. 미스터 마켓. 참 뉴스로 그냥 뉴스로 끝내요 오늘. 예. 뉴스만 해요 오늘. 일단 권 팀장은 보내드려요? 보내드려요? 아니, 형님까지 하고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럴래? 예. 예. 그래 그러면. 네, 뉴스3 플러스 우리 김 프로님의 픽입니다. 환율 얘기입니다. 1,350원 화면 하나 좀 띄워봐 주세요. 야 이게 어제 난리 났었잖아요. 저게 이제 하나뱅크라는 게 저 외환은행 그 전통이라서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면은 항상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띄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외환은행 딜링룸을 띄우는 건데 하나뱅크한테 인수돼 가지고 하루에 19원 올랐으니까 1,350원. 저게 네. 뭡니까? 2009년 4월 달로 돌아간 거예요. 4월 28일. 네. 권 팀장 그 환율이 저렇게 크게 오르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IMF 때하고 금융위기 때란 말이에요. IMF 때는 우리가 망해가지고 그런 거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었고 금융위기 때는 미국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한국적인 상황도 아니고 미국적인 상황도 아니죠. 어찌 보면. 글로벌한 상황이에요. 네. 한국에 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위기가 있습니까? 미국이 오히려 강건해서 지금 그러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 뉴스 시간에 한 가지 팁을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뭐 오건영 부부장이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네. 달러 스마일 커브라는 게 있는데 달러 강세가 두 가지 경우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왼쪽에 보면 글로벌 경제 침체, 어떤 이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면 위험해 보이니까 야 이거 안전하게 달러를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글로벌 경제 둔화는 사실은 미국 경제를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이제 원래 환율이라는 건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며요. 그러면 저 미국 경제 상대적 강세면 어떻게 해요? 페드가 호키시해진다는 거지. 야 금리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강세가 더 강화되는. 저게 이제 그 상태에서 달러는 언제 약세냐? 그냥 평탄할 때. 그리고 다른 세상과 미국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달러가 약세가 되고 저럴 때 사실은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저 달러 스마일 쪽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양방이라고 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역시 번팀이 옆에 있으니까 도움이 되네. 저는 뭐죠? 미안해. 저게 양쪽 다 해당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네? 그죠? 글로벌 경제 둔화가 확실히 보이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 강세. 왜? 달러 인덱스는 어디랑 비교하는 거죠? 대부분 유럽 지역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유로,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또 파운드. 이게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쟁 나서 유럽이 지금 빈사 상태거든. 그러니까 저게 두 개가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달러 강세 현상이 예전처럼 V자 형태로 아니면 꺾은 V자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추억 속의 달러는요. 굉장히 강세였다가 급속도로 평탄해지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있었고 미국의 문제가 양쪽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 저 경기 침체와 그죠? 미국의 강세라는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좀 지루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달러의 하락 반전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어떠냐 이런 거죠. 주식시장은 우리가 2020년에 그 강한 인상이 있거든요. 아 이건 뭐야. 4만 전자 됐다가도 바로 8만 전자 되던데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무너져 1,400포인트 이렇게 가다가도 바로 3,000포인트 가던데 네. 이런 생각들에 관념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달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 달러 스마일 차트를 어제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야 이게 간단치는 않겠다. 그런데 어제 밤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네. 화학 제품 수입하는 제 오래된 친구가 별로 이렇게 평상시에 전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 왔길래 왜? 그랬더니 야 달러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화학 제품을 수입해서 이제 그 한국에 이제 유통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왜 얼마나 심각한데 그랬더니 1,200원 정도에서 다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해치 안 했어? 그랬더니 야 우리 같은 해치하는 사람 없어. 무슨 재벌 기업도 아니고 이런 중소업체들은 해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지금. 네. 근데 제가 그 통화를 끊고 저한테 이런 질문. 그래서 야 니네 출연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그래서 야 일각에서는 뭐 1,4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수를 혹 쉬든지 알았어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출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서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지고 사실 우리 별로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환율도 올라가고 뭐 경쟁 국가 다. 아니, 그건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 경쟁 아닌 데 있잖아요. 네. 그 경쟁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런 거거든요. 경쟁력이 생기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수출 물량이 늘 수도 있고 수출 물량을 안 는다 하더라도 채산성이 좋아지는 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들은 사실 지금 뒤로 돌아서 웃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는 안 하지만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달러의 상승의 어떤 본질을 잘 파악해보고 네. 거기에 수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위기가 오지 우리 그렇다고 우리 은행이 지금 망합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줄도사네요. IMF 때처럼 아니면 물 건너 저기 미국 은행들이 다 도사네요. 크라이시스하고는 좀 반대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유불리를 좀 냉정하게 보는 그런 관점을 저희들도 가지고 여러분들 좀 가졌으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현장 취재하면은 뭐가 말이 잘 안 맞아요. 이게 과거에 일상적으로 했던 얘기들하고 뭐가 좀 말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다가 수출해가지고 흑자 내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원래 14위였는데 9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적자가 이제 수입 물가 때문에 적자가 많긴 한데 그 대미 흑자 규모는 굉장히 커져 있어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그리고 원래 환율이 약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유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오히려 코스피를 사죠. 계속 사요. 제가 아까 빠뜨린 얘기 중에 그거예요. 환율이 급등하는 구간에 외국인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에 그 달러 강세 그 유독 한국에 대해서 달러 강세 구간이나 미국의 크라이시스로 인한 왜냐하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미국이 문제가 돼. 왜냐하면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 자산을 파는 거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 보기에는 네. 하도 이게 지금 원화가 싸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코스피가 한 2,400, 2,500 요렇잖아요.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한 2,100? 그렇죠.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그 정도 레벨로 보인다는 거예요. 싸 보인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고환율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들이 있고 이창용 총재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네. 환율 바로 내려가진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하는데 그래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뭐 뉴스 하나 하겠습니다. 우마무스메 게임 운영 이용자들이 운영에 반대 또 불만이 있어서 마차 시위를 지금 판교역에서 하고 있답니다. 예. 자, 마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우마무스메 아시죠? 말달. 네. 자, 됐어요, 제 뉴스는. 자, 오늘 뉴스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이제 첫날이고요. 이런 변화들 한번 또 여러분과 의견 나누면서 계속해서 튜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